이어서 전국경제인연합회 회장직을 맡고 계시며 한국국제물류협회 자문위원장이신 김병준 위원장님을 맞이하겠습니다. 여러분 큰 박수로 환영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안녕하십니까. 김병준입니다. 다시 인사드리겠습니다. 다들 물류, 제가 이제 축사뿐만 아니라 축사 플러스 알파로 조금 길게 이야기해달라는 부탁을 받았습니다. 그러니까 특강까지는 아니더라도 하여간 좀 하고 싶은 이야기를 좀 해달라는 이야기를 제가 그 부탁을 받았습니다만, 사실상 제가 오늘의 특정 주제 위험물의 국제 운송이라든가 이런 부분에 대해서 제가 뭐 그렇게 얼마나 많이 알겠습니까? 물류 자체만 하더라도 제가 그렇게 큰 전문가가 아니고, 다만 이제 그 국가 정책을 다루고 또 나름 뭐 이렇게 관찰하면서 연구하고 하는 사람으로서 느낀 것이 있겠죠. 그런 점을 오늘 축사와 더불어서 이야기를 드리려고 합니다. 어쨌든 오늘 그 원재철 회장님 그리고 우리 장 원장님 이런 좋은 자리를 만드셔서 축하드리고 또 격려 말씀드립니다. 다들 물류가 굉장히 중요하다고 이야기를 하거든요. 사실 그렇지 않습니까? 중요하죠. 물류가 없으면 세상이 없습니다. 사실. 정말 원시 사회에 자급자족할 때 같으면 몰라도 조금이라도 그 교환 경제가 생겨나서 조금이라도 뭘 교환하려면 그게 다 물류가 따르게 되는 건데, 오늘과 같이 그야말로 온 세상이 일종의 그 사슬처럼 가치 사슬로 묶여 있는 이런 사회에서는 더 말할 것도 없겠죠.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 사회에서는 물류를 굉장히 가볍게 보는 경향이 있습니다. 그 한 징표가 뭔가 하면 한진해운이 문을 닫아 폐업을 한 그런 것이 우리 사회가 물류를 얼마나 가볍게 보느냐는 하나의 징표입니다. 사실은. 한진해운 하나만 가지고 이야기를 해도 그 한진해운 우리가 쉽게 키운 거 아니었거든요. 온 국민이 키운 기업이었습니다. 물론 기업을 운영한 사람이 잘못이 있었지만 어찌됐든 간에 온 국민이 키우고 심지어 국가가 나서서 키운 기업이었습니다. 우리가 이 해운 산업을 처음 시작하면서 정말 용선료도 제대로 못 내고 그럴 때 수시로 그 한진해운의 배들이 싱가포르나 이런 데 들어가면 용선료를 못 냈다고 붙들리기도 하고, 그때 붙들리면은 한국의 당시에 재무부에 돈을 만지는 국장들, 딴 사람 믿지도 않죠. 돈을 만지는 예산을 담당하는 그런 국장들이나 이재국장이나 이런 사람들이 쫓아가가지고 보정을 쓰고 그 배를 갖다가 다시 운항하게 하고 그렇게 해가면서 키운 기업인데, 그 한진해운이 가진 전후방 효과 내지는 그 물류가 가진 진짜 전방 후방 효과나 그 잠재력인 가치라는 건 말할 것도 없죠. 그 노선 문제라든가 이런 걸 다 포함해서. 그런데 그것을 여러분들 한진해운이 왜 없어졌습니까? 물류의 관점에서 보질 않고 어느 관점에서 봐버리는가 하면 금융의 관점에서 봐버린 거예요. 무슨 이야기인가 하면은 부채가 얼마고 갚을 돈이 얼마인데 갚을 수 있느냐 없느냐 이것만 따진 거예요. 금융만 따졌다고. 그 기업이 가진 어떤 잠재적인 가치, 물류라는 그 큰 하나의 그 중추적인 물류 회사로서 가진 그 가치를 제대로 따져보지도 않고 그냥 갚을 돈이 있는데 못 갚는구나. 그러니까 이것은 처분해가지고 빨리 어떻게 해야 되겠다. 이렇게 갔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그 한진해운을 처분하는 과정에서 누구도 그걸 따지는 주체들이 이것이 물류의 관점에서 제대로 보지 않았다는, 그만큼 뭘 제가 이야기 드리고 있는가 하면은 말로는 물류가 중요하다 하면서도 막상 그 어떤 문제에 딱 다다르면은 그 물류라는 그런 관점은 뒤로 가버리고 엉뚱한 관점이 앞으로 나와서 그런 일이 벌어진단 말이에요. 그 한진해운이 없어지고 난 다음에 우리 사회에 오는 부작용은 지금 얼마나 큰지 제가 이 자리에서 이야기 드리지 않아도 여러분들이 잘 아실 거라고 봅니다. 다시 그런 회사 하나 만들려면 얼마나 힘든지도 다 잘 아실 겁니다. 그만큼 물류에 대한 관심이 없는데, 제가 정부에 있을 때 대통령 정책실장을 할 때 그때 한번 우리가 그런 아이디어를 냈습니다. 물류부를 만들자. 그러니까 관세청 관세 부분부터 시작해가지고 수출입
뭐 모든 걸 하여튼 도로 이런 것까지 해서 물류부를 만들고 그러니까 해양과 뭐 관련된 모든 것을 하면은 물류부를 만들면 좋지 않겠느냐라고 해서 상당히 스터디를 했는데 결국은 밀려버렸습니다. 그것도 뭔가 하면 우리 사회의 물류에 대한 관심이 그만큼 크지 않기 때문에 밀려버린 거죠. 기존에 있는 해수부, 해양수산부, 그다음에 당시에 산자부, 또 이 무슨 건설교통부 당시에 이런 데의 그 이해관계에 밀려서 물류부라는 그 구상이 이제 흩어져 버렸는데 지금도 저는 상당히 안타깝게 생각합니다. 한번 그때 물류부라는 차원에서 우리가 좀 새로운 시도를 좀 했더라면은 우리 한국 사회가 아까 우리 원장님 이야기를 하셨습니다만은 우리 무역 규모가 7위 정도 되는데 국제 물류의 경쟁력은 지금 17위, 2022년에 하면 17위 이렇게 돼 있단 말이죠. 6개 지표로 나눠가지고 계산한 게 그렇다는 거예요. 그만큼 이 격차가 벌어지는데 최소한 우리 무역 규모만큼이라도 따라가면서 물류 산업을 주도하는 그런 나라가 되지 않았을까 하는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그 효과는 산업 전반에 걸쳐서 큰 긍정적 파급 효과가 있었으리라고 생각을 하는데 그런 아쉬움이 있습니다. 지금 보면 제가 조금 떨어져서 보는 입장에서 보면은 한국의 물류 산업이라고 하는 것이 일종의 그 환경적 변화가 워낙 심하다 보니까 큰 도전을 맞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도전을 맞고 있지만 또 한편으로는 기회가 되기도 할 터인데 몇 가지만 제가 이야기를 해보겠습니다. 제가 느끼는 겁니다. 우선 기술 변화가 굉장히 빠르죠. 엄청나게 빠른데 그 기술 변화를 지금 기존의 물류업계가 어떻게 받아들이느냐가 이제 큰 하나의 그 관건이 될 겁니다. 경쟁력을 강화하는 문제와 관련해 가지고 기술 변화라는 건 제가 따로 말씀드리는 게 아니라 소프트웨어적인 측면이나 하드웨어적인 측면에서 기술 변화가 엄청나게 빠르고 일어나고 있다. 예를 들어서 하드웨어 측면 같으면 드론이라든가 이런 것이 벌써 그 물자 수송을 위한 하나의 수단으로서 지금 등장을 하고 있고 소프트웨어 측면에서는 AI라든가 또 여러 가지 좋은 그 솔루션들이 나오면서 이것을 물류 산업이 받아들이지 않으면 안 되는 그런 아주 환경에 있다라고 보여집니다. 그러니까 기술 변화가 굉장히 빠르다는 것 이것도 하나의 도전이자 기회이죠. 그런 것이 돼 있고 또 한편으로는 글로벌화가 진행이 되면서 말하자면 물류의 그 범위가 굉장히 확대되고 있다. 특히 이제 제가 하나 제 눈에 금방 눈에 띄는 것 중에 하나가 이 생활용품들 내지는 생활 필수품을 중심으로 해서 뭐 하나의 예입니다마는 우리가 소위 이 직구라든가 이런 것이 지금 막 엄청난 규모로 지금 커지고 있죠. 이것이 우리 그 물류 산업의 환경에 있어서 큰 변화를 가져올 가능성이 크다라고 봅니다. 왜냐하면은 그 직구에 따른 그 물류 시스템이 다 바뀔 거라고요. 곳곳에 그 중간 일종의 뭐 저장을 할 수 있고 또 물건을 쌓을 수 있는 그런 시설들이 필요할 거고 이제 그런 변화가 또 있을 거고 그와 반대로 또 한편으로는 보면은 이 공급망 재편이나 가치 사슬의 변화에 따라서 또 많은 변화가 일어나는데 이것은 왜 일어나는가? 아까 제가 이 생활용품이라든가 이런 것을 중심으로 해서 소위 글로벌 그 물류망이 지금 확대되고 있다라고 하면은 그 반대로 아주 주요한 원자재라든가 이런 것을 중심으로 해서 굉장히 자국 중심주의가 굉장히 강하게 일어나고 있습니다. 말하자면 원자재를 무기화한다든가 또 그렇지 않으면은 국유화한다든가 그리고는 굉장히 폐쇄적인 이용을 하거나 그것을 전략적으로 이용하려는 그런 추세들이 지금 일어나고 있다면 다 아시다시피 지금 미국의 IRA 법안이 바로 그렇고 그다음에 또 다른 뭐 칠레라든가 이런 나라에서 리튬이라든가 이런 것을 국유화하는 이런 사례들에서 우리가 이제 볼 수 있습니다. 그 자원을 무기화한다든가 이렇게 폐쇄적으로 지금 하고 그러면서 어떤 현상이 일어나는가 하면 이것이 기존에 있던
이 무역 자유화 시대 때에 있어서의 그 글로벌 공급망을 지금 완전히 와해를 시키고 굉장히 그 공급망 자체를 지금 변화시키고 있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공급망이 위축되고 또 그다음에 이제 수요에 대해서도 미국 같은 IRA라든가 이런 것을 하고 수입도 규제를 하고 점점 국가주의적 양상이 이렇게 벌어지다 보니까 이상한 일이 벌어집니다. 과거 같으면 정말 가성비만 따져가지고 여기저기 그 공장을 짓고 거기서 생산해서 공급하고 했던 것이 최근에 와서 이것이 상당히 리로케이션, 이 재배치가 일어나고 있습니다. 어떻게 재배치가 일어나고 있는가 하면 소위 미국이 미국 내에서 생산하지 않는 기업에는 혜택을 보조금이라든가 이런 혜택을 못 준다 하니까 많은 공장들이 미국으로 소위 리쇼링을 하는, 리쇼링을 이렇게 공장 자체를 옮겨가는 이런 현상이 일어나고, 뿐만 아니라 미국이 어떻게 하는가 하면 우방국에는 좀 우호적인 혜택을 주고 좀 적대적이거나 자기들하고 관계가 좋지 않은 중국 같은 데에서는 뭔가 규제를 더 강화하겠다고 하니까 소위 프렌드 쇼링, 일종의 말하자면 우방 국가에 가서 생산을 해야지 미국의 그 소비 시장에 팔 수 있는 이런 프렌드 쇼링 같은 것도 일어나고 있고, 그런가 하면 소비 시장이 이제는 또 과거 같으면은 인건비가 싼 지역에서 막 공장을 지어가지고 이제 생산을 하고 있는데 지금은 이제 사람을 안 쓴단 말이죠. 자동화가 되고 하니까. 이 자동화가 되지 않고 그러다 보니까 어디로 그 공장이 옮겨가는가 하면은 소비시장이 가까운 쪽으로 옮겨갑니다. 그 소비시장이 가까운 쪽으로 옮겨가야지 물류 비용을 줄이니까. 그러니까 어떤 압박을 봐. 미국 같은 거, 미국의 예를 들면 미국에 들어와서 생산하지 않으면 안 된다라는 그 압박 때문에 미국의 공장을 옮겨가는가 하면, 또 그다음에 미국의 우방 국가에서 생산해야지만이 그것을 미국에 팔 수 있다고 하니까 그게 이제 프렌드 쇼링이 일어나고, 그다음에 미국이라는 거대 시장에 가까이 가야지만이 또 이제 쉽게 물류 비용을 줄일 수 있다라고 하니까 프렌드 쇼링도 일어나고, 니어 쇼링, 이제 소비 시장에 인접해서 간다. 그러니까 전반적으로 제가 드리는 말씀은 산업 시설이 리로케이션, 재배치되는 현상이 세계적으로 지금 일어나고 있다는 이야기를 지금 드리는 겁니다. 당연히 생산 공장이 재배치되는 그런 상황이니까 이 물류 환경이 아주 급격하게 변하고 있다라는 이야기를 지금 드리는 거고요. 또 하나는 과거에 없었던 산업들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가장 대표적인 게 하나 예를 들면 2차 전지 같은 겁니다. 2차 전지 같은 거는 이때까지는 그렇게 우리 눈에 띄지 않았던 거거든요. 그런데 그 2차 전지 같은 게 갑자기 이제 지금 우리나라만 하더라도 앞으로 미래 먹거리로 반도체 이상의 먹거리가 될 것이라고 보고 최근에 와서 2차 전지의 그 열기가 뜨겁습니다만 이런 새로운 산업이 일어난다. 그 새로운 산업은 또 뭐란가 하면 새로운 소재, 원자재를 비롯해서 새로운 부품과 소재의 운송을 갖다 필요로 하는 이런 일들이 벌어집니다. 그래서 곳곳에서 우리 사회에서 지금 이런 우리 주변에서 그 물류 산업의 환경이 변하고 있다. 제가 요약해서 이야기하면 기술 변화가 굉장히 빠르고, 그런가 하면은 한편으로는 글로벌화가 진행이 되면서 또 한편으로는 자국 중심주의가 진행되는 아주 그 이원적인 이런 현상들이 일어나고, 그러면서 공급망 자체가 재편되고 있고 거기다가 첨단 산업이라는 새로운 것들이 지금 등장을 하고 있다. 아마 오늘 이 세미나에서 다루는 위험물 문제도 바로 그런 새로운 산업의 융성이랄까요, 발전이랄까 이런 것과도 아마 연관이 되어 있으리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러면서 어쨌든 물류 산업의 환경이 굉장히 빠르게 변하고 있어서 그렇지 않아도 우리 무역 규모에 비해서 뒤처져 있는 한국 물류 산업이 한층 더 도약하지 않으면 안 되는 이런 상황에 지금 놓여 있다라고 보는 겁니다. 그래서 이 점에 있어서 업계는 업계대로 대단한 이제 노력을 해야 되겠죠. 아까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한편으로는 세계의 그 어떤 생산 시설의 이동이라든가 이런 것에 발맞춰서 잘 지켜보고 그게 대응해야 되겠고, 또 한편으로는 기술 변화, AI라든가 또 그렇지 않으면 여러 가지 시스템 공학이라든가 이런 것이 발전하는 것을 내부적으로 받아들여서 스스로 혁신하는 그런 이제 모습을 보여야 될 거고, 정부는 무엇보다도 이 물류 산업의 가치를 인정해서
물류 산업이 우리 사회에서 얼만큼 중요하고 우리의 미래와 얼마나 직결되어 있다는 것을 알고 이것이 17위가 아니라 정말 뭐 1위, 2위로 갈 수 있을 정도의 그 경쟁력을 가지도록 정부가 이 물류 산업에 대해서 관심을 가지고 지원해야 될 것이다 라는 생각을 제가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이 세미나도 결국 그런 것 아니겠습니까? 어떻게 하든지 물류 산업의 위험물을 중심으로 해서 물류 산업의 경쟁력을 더 높이자 하는 건데 지금 보니까 정부에서도 나와 계시고 또 그다음에 여기 물류업계 종사자들도 나와 계시니까 오늘 이 세미나를 통해서 머리를 맞대고 위험물뿐만 아니라 전체 물류 산업이 발전할 수 있는 그런 좋은 그 지혜들을 모아주셨으면 좋겠다 이런 생각을 합니다. 감사합니다. 네. 네, 말씀 감사합니다. 큰 박수로 김병준 위원장님을 인사드리겠습니다.